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최근에 그 IMO MEPC 72차에서 나왔던 그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. 과연 그 규제를 만족시키는 선박이 정의성이 있는가,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. 참고로 저는 전공을 경제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. 다른 분이 연구한 걸 제가 좀 카피를 했습니다. 자, 보시는 이 그래프가 지난번에 MEPC 72차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요. 기본 내용은 뭐냐면은 2050년까지 GHG 배출을 2008년 대비 50%로 줄이겠다. 2050년 되면 이쯤이죠. 그러니까 이쯤인다는 얘기인데,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과연 해운산업이 배기가스 배출의 주범이냐? 실제 보시면은 현재 해운산업이 차지하는 전체 배기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3%입니다. 사실 미미하죠. 더군다나 2에서 3%밖에 안 되는 거를 전 세계 70%에 되는 그 면적에다 골고루 나눠서 뿌리고 있습니다. ECA라고 하는 것은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 해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ECA 쪽은 굉장히 또 엄격하게. 근데 ECA 해역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선진국 그 근해입니다. 그래서 선진국 그 근해가 또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빨리, 더 엄격하게 지금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녹스 같은 경우에도 Tier 3 같은 경우에는 뭐 80%, 현행의 80%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빨리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. 아까 얘기했던 ECA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속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뭐 차이가 크죠. 그러니까 모든 해역 일대하고 ECA하고 그리고 적용 연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란색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곳인데 점점 그것이 이제 초록색은 이제 곧 거기까지 확산된다는 얘기죠. 대부분이 이제 선진국들이 있는 데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정성, 이게 검증이 됐다는 시스템이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연료 선박이 지금 4월 기준으로 제가 121척이 지금 운항되고 있고요. 거기에 이제 125척이 그 계약과 그다음에 건조 중에 있습니다. 그다음에 LNG 어떤 그 가격입니다. 과연 오일 가격 대비 LNG가 계속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연료용 LNG 부분에 대해서 오일 프라이스랑 연동되는 부분들이 이제 탈피하겠다라는 부분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경제성인데 사실 이 시스템이 처음 시작이 됐던 2000년도 초반, 그다음에 한국에서 처음 제가 시작했던 2009년 정도에는 LNG 연료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이 선박 성가 증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. 즉 뭐냐면은 지금의 2배 정도 가격이 비쌌습니다. 근데 지금 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LNG 연료 시스템 가격이 그 공급 어떤 기자재 가격이죠. 그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.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가격적으로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중국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자재들이 개발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격적인 측면으로 이제 점점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죠. 이제 해양 레저 장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옛날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. 참고만 하시면 보시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트, 보트, 카누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금속 소재가 아닌 이제 복합 소재로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보트라든지 요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급화된 전략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. 특히나 이제 진동 소음에 대한 그런 감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속도가 아무래도 일반 상선보다는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역할은 선체에 대한 그런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최근에 그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한 80%까지 올랐는데 지금 좀 떨어지는데 일단은 유가가 한 60달러만 되면은 뭐 브렌트가 발주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좀 나오는 것은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이유는 국제 정세가 변화도 있고 또 유가가 오르면 셀가스 또 파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래도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해양펠트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.
그다음에 설사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뭐 저도 해양 설계했다 그만뒀지만은 지금 해양 프로젝트가 발주된다 해도 지금 설계인이 없습니다. 설계 현장 다 빠져나갔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온다 해도 이게 국내 전선은 구조조정을 했고 중국과 싱가포르는 이 기술력과 가격을 앞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주하기도 쉽지 않다. 수주한다 해도 같은 전선을 밟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뭐 해양은 굉장히 가격이 크고 고부가 갇히니까 원가 절감이라든가 어떤 기술값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혁신 성장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과 자본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같은 벤처나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전부터 했던 것들이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. 예.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같이 좀 고민을 해야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.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쨌든 그 독일의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 지금 무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저항들이 크기 때문에 보인화로 가는 것이 좋겠다.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첨단의 기술들이 단순히 사람을 뽑아서 없애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가야 결론적으로는 기술이 개발되고 사장되지 않고 항만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조선해양 쪽도 마찬가지 바로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를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. 바로 시식자 없는 자동화 및 미래 세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바로 항만과 바로 여러분들 있는 조선해양에서 바로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좀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.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